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합니다. 20분이라면 길다면 길지만 감기 걸린 날 코 한 5번 풀고 나면 20분 지나가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세계화 시대 그리고 디지털 문화 시대의 인문학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짧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왜 소집되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선에서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원격이 없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문학은 이거 한가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그 인문학 교육의 또는 인문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등 교육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 당국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인문학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얇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태로운 사회, 바탕이 없는 사회, 흔들거리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무서운 느낌이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둘째, 시민교육이라는 매우 중요한 화두를 어떻게 해서 이 회의가 이런 화두를 걸고 나왔는지 나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주 드물게 보는 화두의 제시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학계가, 교육계가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간에 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본격화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대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시민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일국 시민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일국 시민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입니다. 일국 시민과 세계 시민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다른 층위도 있습니다. 일국 시민이 곧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시민은 일국 시민의 요구되는 덕목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일국 시민 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나라에서 무슨 세계 시민 교육이지? 안 합니다, 한국은. 오늘 이런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 교육에 관한 논의와 시민 교육의 방법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발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제가 요새 몸이 아프거든요. 왜 아픈가? 인문학, 인문교육, 시민교육이 하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마치 우국지사인 것처럼 그럴 주제도 아니면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고 앉아서 골똘하게 정신을 모으는 글쓰기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 딴에는 요새 또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100세가 넘으려고 지금 간당간당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조금 험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읽어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눈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단락. 가치교육에서의 인문교육. 어떤 사회도 제멋대로 함부로 닥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고서도 제대로 된 사회,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진 역사적 사례는 없다. 이 존칭을 쓸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살기를 거부하는 사회,
제정신 차리면서 살기로 한 사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사회 승원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런 질문 안 던집니다. 대학에서도 이 질문이 대학생들에게 던져지는 일이 좀채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는 비록 각종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찢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대체로 답변이 일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보편성이 강하다면 아주 강한 답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가치들이 바로 인문적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인문교육입니다. 인문학교육이고 인문교육입니다. 인문교육이 성장세대의 삶을 안내하는 가치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치교육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가치교육은 자라는 세대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제입니다. 지금 한국인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야단법석을 치면서 좋은 삶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이게 발음 도중에 군데군데 이렇게 양념을 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주실 것은 젊은 세대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본제. 이것이 인문교육이고 가치교육입니다. 이것이 인문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꼭 인문학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문교육의 중요성, 그러나 이런 거다 이게. 그런 기본제가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급될 때만 성장세대의 성원들은 각자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조화시킬 목표, 예를 들면 공존의 정의 같은 사회적 이상, 그런 목표를 추구하며 몰가치적인 허무주의로부터 개인적, 집단적 삶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교육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이라는 가치가 그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잊어버린 사회, 인간의 품위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변두리로 내몰고 시궁창에 처박는 몰가치 사회. 여기 시궁창에 처박는, 여기 모이신 젊은 학생들은 이런 표현 모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품위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종류의 표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몰상식, 강력하게 말하지 않으면 전달 효과가 없어요. 이런 몰가치 사회는 항구한 위기의 사회입니다. 사회는 전적으로 시장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의 밀림도 아닙니다. 시장, 산업, 경제가 제 아무리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시장 유일주의의 원리, 경제 제일주의 논리, 시장 가치 우선주의가 사회의 지배적인 운영 논리가 되고 원리가 되고 논리가 되고 가치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한 원리나 논리, 가치 체계만으로는 사회가 지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치의 위기,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가 주변부로 내몰리거나 무시되는 가치의 전도 현상이 발생할 때입니다. 가치 질서가 물구나무 서는 이런 전도 현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사회는 막대한 고통과 희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사회적 삶의 바닥은 무너집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 위에 돈 있다.
인간 망각의 가치 전고가 아니고 전도입니다. 사회를 어떤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를 너무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희생의 경험은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 수십 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째서 수십 번 비슷한 참사를 계속 겪어오는가? 이 탁월한 망각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교육의 부실 혹은 교육의 부재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적으로 원인의 소재지심은 아니겠지만, 세월호 사고는 중등교육에서 가치교육으로서의 인문학 혹은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그 사고 이후 우리가 중등교육, 인문학, 시민교육을 말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식, 목표에도 전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문학, 인문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진지하게 재사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포럼이 그런 기회 하나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저는 열망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한국 사회에 미래 없습니다. 단은 근데 미래는 없습니다. 고통과 희생은 있을지라도 사회의 갱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전개는 대단히 희박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은, 이 시대 인문학과 시민교육의 관계를 재사유할 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민교육이 인문교육이라는 관점입니다. 인문학도 시민교육의 일부로서 중요성을 갖는데, 인문교육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그 자체가 시민교육입니다. 한국의 인문학계나 한국 교육계에는 어째서 이러한 관점이 없는가? 답답하기 짝이었습니다. 인문교육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게 바로 시민교육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시민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 인문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죠. 인문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되지 못한 사회는 왜 안 되는가? 인문학 교육의 시민교육적 중요성과 성격이 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문교육은 장차 인문학 전공자를 길러내기 위한 전문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문교육은 인문학 전공자도 길러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덕목, 시민적 자질, 가치, 정신자세와 행동원칙, 또 실천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장차의 학생들의 전공 지향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성장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일정 기간 인문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인문교육의 이런 시민교육적 성격 때문입니다.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하나로서의 인문교육은 특정의 직업 분야를 겨냥한 훈련 과정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만 한 소리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육 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여러분 여기 대학생 꽤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왜 들어오는가? 취직하려고 들어오죠. 취직은 중요합니다. 졸업하면 일할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학이 그것만을 교육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 1학년 이제 갓 입학한 그 신입생들이 그때부터 걱정하고, 네, 이거 졸업 4학년 돼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 어디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다. 야심도 패기도 호연지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왜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의 하나가 이것만, 지금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너무도 어려운 삶의 그 환경 때문입니다. 공포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꽉 잡혀 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 생존의 공포가 그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가치교육, 인문교육,
또 품위 없는 말을 하나 쓸게요. 그런 거 좋아하시네. 이렇게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시민교육이고 시민교육 일부이고 이것은 직업 분야나 취업교육 이상의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인문학교육은 입시나 과목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진행되는 좁은 지식 축적의 이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 시민교육으로서의 인문학교육은 중등교육 전 과정에 시급히 그리고 정성스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고 이것만 교육적으로 우리 사회에 투자할 수 있고 정성스레 시민교육을 인문교육을 중등 과정에 실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개개인의 시민들은 좋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요. 4번 단락입니다. 오늘 내게 요청된 발제 강연의 주제는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시대, 인문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세계화 디지털 시대를 인문학의 위기 혹은 기회의 어느 하나로 몰아서 상식적 논의를 펴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요구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세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현실의 지배적 국민이며 디지털 문화시대도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도 이미 세계화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디지털 문화시대 벗어나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 적응해야 됩니다. 이 두 국면, 세계화와 디지털이라는 이 국면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예를 들면 디지털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바꿀 수 없습니다. 세계화나 디지털 문화의 어떤 국민이 무슨 이유로 부정적인 것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부정적 국민과 현실이 미래 세대의 성장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교육적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이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문화 시대의 부정적 측면 몇 가지, SNS 같은 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사회는 말이죠. 디지털 기술, IT 기술의 선진화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취한 나머지 이 IT 기술이나 디지털 문화가 디지털 기술 시대가 성장 세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손주나 맨날 들고 다닙니다. 내 몸의 일부다. 학생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안해요. 학생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안 해요. 특히 교육 쪽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경제 쪽에서 할 일도 아니고 어쩌면 정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해야 돼요. 교육은. 이 걱정을 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무슨 문제에 어떤 폐단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문제 지점을 찾아내고 규정하는 일이 포함될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 가장 위력적이고 지배적인 것은 시장 가치의 세계화이며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통합적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좋은 점이 왜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한 사회의 그 가치나 윤리의 관점에서 윤리적 그 정신 근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국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 가치 세계화, 시장 원리의 경제 통합적 세계화입니다. 시장 가치의 세계화가
성장 세대의 정신 상태, 가치관, 삶의 방식에 초래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국민,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존의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 상태를 불가피한 것이기 합니다. 공포와 불안을 팽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 질서에 전면적 동요를 발생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표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교란을 야기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 방식의 결정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완만하게 표현하느라고 초래할 수 있다 의정지가 있었는데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유일주의 체제나 사고방식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전이나 사회발전 전략들을 무력화하고 힘을 잡아 빼버립니다. 대안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자유와 창조적 상상력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가 이제서야 서서히 깨닫고 있는 소중한 역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발전과 인간 발전을 이끄는 안내자는 시장유일주의, 성장제일주의, 산업우선주의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럼 우리를 안내한가? 그것은 비시장적인, 비경제적인, 비산업적 가치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산업적인, 비시장적 가치라는 것이 반시장이고 반산업이고 반경제가 아닙니다. 비와 반은 다르죠.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죽어버리면 사회는 발전의 지속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시장, 성장, 산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망각하며 사회적 실천은 방향을 잃고 시민의 삶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런 망각과 상실의 결과는 사회 발전이 아니라 인간 희생과 고통의 총량을 증대하는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희생을 메우기 위해 사회는 벌어들인 돈의 2배,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믿지는 장사치고도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품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씁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식의 믿지는 물장사를 해온 지도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인문학교육이 시장세계화 시대에 어떤 교육적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렵니다. 그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편의성, 문명의 이기로서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편의성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인간 능력의 점진적인 혹은 급속한 퇴화와 그로부터 연유할 수 있는 문명의 붕괴를, 문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가능성들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단락, 9번 단락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단락입니다. 인문학의 학문적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적 중요성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인문적 가치에 대한 치열한 연구는 인문학의 몫이고 공공의 가치, 평화, 관용, 선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 대한 존중의 능력을 일깨우고 비판 정신과 대안적 상상력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시민적 덕목을 길러주는 인문교육의 학문적 바탕도 인문학입니다. 문제는 인문학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이 인문학의 사회적 중요성을 어떻게 제시하며 중등교육 과정에서 말입니다. 인문학의 교육적 성과들을 어떻게 확산시키는가? 인문교육의 시민교육적 효용을 살려내기 위해 얼마나 실천적으로 노력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극소수 교사들을 빼고 나면 중등교육 과정에서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을 우리가 몇 분이나 찾을 수 있는가? 있다 해도 그들이 그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게 교장한테 야당받고 학부모들한테 항의받습니다. 7번과 8번 단락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전철에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부단히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탐색해 왔다는 것은 인간이 가치의 탐색자를 부단히 발명해온 존재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인간은 과학자를 발명했고, 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철학자를 발명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시인을 발명하고 예술가를 발명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위해 인간은 의사를 발명했고 지금도 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가치를 또 지금도 발명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은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이고 그가 발명해온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기 발명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휴머니즘이라 부르는 것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11번 단락을 21세기를 살아갈 그 다음 페이지. 지성들에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지 모르고, 인문학은 뭔가 요약하면 인간 자기 자신과 사회와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구나, 인간이. 그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인문학이고 인문정신입니다. 한국 인문학을 빼고 나면, 여기 인문학 교수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 인문학은 새로 인문학의 요체, 인문학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찾아내고 사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지 모른다. 지난 500년간 인류는 과학혁신과 기술혁신, 정치혁명, 사상혁명, 경제혁명, 산업혁명 같은 거대한 문명사적 업적들을 이루어내었는데, 그 업적 하나하나는 인류를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와 딜레마들을 풀어낸 눈부신 솔루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솔루션들은 21세기가 근대 세계로부터 물려받은 문명적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문제없는 시대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21세기를 압박하는 수많은 세계적 문제들이 또는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제들은 세계 시민 교육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말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괴롭히는 국제적인 문제들과 세계적 문제들입니다. 1대 99의 세계라는 말로 요약되는 빈부격차의 극단적인 심화, 생태계 파괴, 넘쳐나는 쓰레기, 자원 부족, 시장에 의한 사회 접수, 핵 에너지의 위험성과 에너지 부족, 노령화, 테러, 기후변화, 정보 홍수, 여기 또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초래하는, 그러니까 정보 시대가 초래하는 그 지식의 왜곡과 조작, 과학과 윤리의 충돌, 말기 자본주의의 역기능, 여기 나오네, 민주주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그리고 의제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금 세계는 한 측면에서 풍요의 세계일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위기와 궁핍의 시대입니다. 이 궁핍, 위기를 결정적으로 특징짓는 것은 인간의 자기상실, 사회의 모ral 가치와 도덕성의 후퇴, 윤리의 정지 같은 인문학적 문제들입니다. 인문학적 문제라는 것은 인문학이 발생시킨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 성찰과 해법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은 다음 시대의 사회를 살고 역사와 문명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지금의 성장 세대의 성원들에게 무엇보다도 열린 정신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그런 사고의 능력과 상상력을 자극받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교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교육이 없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자극을 받습니까? 지금의 시장 세계와 디지털 문화 시대는 이 생각하라라는 요청을 수행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좀 나중에 논박해 주십시오. 대학에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은 어떤 예외적인 대학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한 학기 지내고 교수들한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과목 공부하고 입시 중간으로 바빠서 생각을 해볼 일이 없다. 여러분, 인문학 교육이든 시민 교육이든 그것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이히만의 후손들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아이히만의 후손들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냄으로써만 가능한데, 한국 교육은 지금 아이히만의 후예들을 무더기로 생산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되고 창조적 교육. 이 요란한 발제가 저희 발제이자 강연 내용의 핵심입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만 내려가려합니다.